타지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17 200페이지 20에 대한 해석. 이 같은 처단은 종종 극단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봉기군에게 체포됐던 경찰관들은 무조건 총살되었으며 나중에 체포된 70여 명의 경찰관은 순천경찰서 앞마당에서 군중이 보는 가운데 집단 학살 당했다. 또 봉기군들은 체포된 경찰관을 산채로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기도 했다. 모래구덩이에 묻힌 뒤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경찰관은 위에서 죽창으로 쿡쿡 찔러 죽였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쌓여왔던 경찰에 대한 사무친 증오심에서 우러나온 순간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어쨌든 결과에 있어서는 봉기군의 인상을 극히 잔인한 것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 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말았다. 황남준 앞의 글 462쪽 참조. 본문으로 들어와서 200페이지. 봉기군이 장악한 순천에서도 지조와 친일파들이 민중의 손으로 단죄되었고 시내도처에는 제주도 출동 절대 반대, 미국군은 즉시 철수하라 등의 포스터가 절비하게 나붙었다. 계속해서 20일 오후 봉기군은 세계부대로 재편성해 주력 1000여 명은 학구, 구례, 남원 방면으로 한 부대는 광양 방면으로 다른 한 부대는 벌교, 보성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면서 해방구를 확대해 나갔다. 학구가 어디지? 봉기군의 점령지역은 21일 정오를 전후로 최대로 확장되었는데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 봉기군에 장악되고 나머지 하동, 남원, 구례, 곡성 지역은 일부 지역만이 점령되었다. 봉기군이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역을 장악하게 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경찰 병력이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 지역에 주둔해 있었거나 파견된 군부대 전부가 한결같이 봉기에 참여했다는 점과 각 지역 민중 사이에서 광복위한 호응과 협력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봉기 초기의 압도적인 성공 요인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봉기의 정치적 요소를 조건 짓는 여수, 순천 지역 민중의 동향은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여수, 순천 지역은 비교적 민중투쟁이 늦게 점화된 지역 중 하나다. 이렇게 된 요인으로는 사방이 조계산, 지리산, 백운산 등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지역적으로 고립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투쟁 열기가 확산되는 것이 차단되었다는 점과 함께 보수적 인사들이 민중 속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27 구국투쟁을 거치면서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단독선거 저지투쟁의 즈음에서는 5월 8일 여수중학교와 여수공업학교의 전교생, 여수여중의 3학년생이 동맹휴학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나타나듯이 여수, 순천 지역의 대중운동이 발전하게 되는 중심 동력은 당시 6년제였던 중학생들의 활발한 조직활동의 전개였고 바로 이들이 여순봉기의 중요한 담당자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 지역의 농민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높은 미국 공출과 세금 징수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인민위원회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수, 순천 지역은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당시 남한에서 가장 폭발 위험성이 큰 화약고로 변모해 가게 되었다. 더욱이 단독 선거를 거치면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투쟁을 벌이려는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여순봉기는 이처럼 여수, 순천 지역이라는 화약과 안에서 장병들이 거사라는 불꽃이 댕겨짐으로써 순식간에 폭발한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조차 여순봉기에 대해 사건의 원인이 군 내부보다는 중점적으로 민중에게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이다. 한편 20일 새벽 주한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은 여순봉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요청했다. 국방장관 이범석, 총사령관 송호성, 수명의 미 군사고문관과 한국인 장교가 참석했던 이 회의에서는 진압작전을 지도할 특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전반적인 작전 계획은 이 특수부대가 20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직후 수립되었다. 작전을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총지휘한 것은 미 군사고문관 하우스만 대위와 그 외 7명의 미군 장교였다. 진압작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은 하우스만 대위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 1. 한국군 지휘관이 조처를 취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조처를 취할 경우 작전 통제권을 취할 것. 2. 진압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동사령부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작전을 전개하는지를 감독할 것. 3. 주한미군 총사령관과 임시고문단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할 것. 4.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 같은 지시는 진압에 동원된 한국군이 봉기군과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면서 평소에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탓으로 빚어질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지난 9월 5일 경비대에서 국군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방군 터블 총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광주, 마산, 대구, 진주, 군산,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총 10개 대대 병력을 동원해 광주, 남원, 하동에 집결시켜 같은 날 오후 6시에 순천, 보성, 광양 방면의 봉기군을 포위했다. 이와 함께 다음 날인 22일에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여수, 순천 지역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계엄령 선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문. 본관은 주어진 권한에 기초하여 10월 22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만일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해 최고사형에 처한다. 1.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체의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증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 2. 옥내외에 있어서의 일체의 집회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4. 반도의 소재를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만일 반도를 숨겨주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5. 반도가 가지고 있던 무기나 기타 군수품을 본 사령부에 반납하라. 숨기거나 몰래 가지고 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바야흐로 비상경비 사령부가 광주에 설치되고 로버트 준장이 직접 나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가운데 봉기군에 대한 진압작전이 개시되었다. 진압작전의 제1단계는 순천을 탈환하는 것으로 제3연대, 제2대대, 제4연대 1개 대대, 제12연대 2개 대대가 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대규모 진압군이 밀려오자 봉기군 2개 대대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유격전을 목표로 소규모 단위로 상계한 가운데 광양, 백운산, 벌교, 보성 방면으로 후퇴했다. 제12연대 진압군이 순천 시내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순천은 노동자와 어린 중, 고등 학생들이 사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순천 자체의 방위보다는 봉기군의 안전한 후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결국 처참한 학살이 진행된 후에 순천은 23일 오전 진압군에 점령되고 말았다. 제2단계 진압작전은 광양 방면의 봉기군 주력을 섬멸하는 것과 여수를 신속히 탈환하는 것이었다. 여수 진압작전은 24일 장갑차를 앞세운 제3연대에 증강된 1개 대대와 제5연대 1개 대대 병력이 해군 상륙정으로 여수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개시되었다. 바로 이때 미평 부근의 교량 근처에서 매복 중이던 봉기군의 기습이 단행되어 3연대 병력 270명이 사망하고 송호성 총사령관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봉기군의 기습작전으로 진압군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진압군 내에 사뭇 불안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진압작전은 주춤거리게 되었다. 이 사이에 여수 읍내에 있던 봉기군은 야음을 틈타 포유망을 뚫고 벌교와 지리산 방면으로 재빨리 후퇴하는 데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광양 방면의 봉기군도 진압군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같은 봉기군의 성공적인 탈출은 진압군 본래의 작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 여수는 본래 남해안으로 길게 뻗어있는 작은 반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진압군은 이러한 여수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반도의 진입로를 차단하고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봉기군을 완전히 포위해 섬멸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압부대에 보이지 않는 소극성과 전투기술의 미숙 등으로 이 계획은 근본적인 차질을 빚고 말았다. 예컨대 포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전법인 횡렬 진입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각계 종대별로 진군함으로써 각 부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봉기군이 동북방의 산악지대로 퇴각하는 것을 최종 봉쇄할 목적으로 마산에서 출동시켰던 제15연대는 연대장인 최남근이 작전 활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했는가 하면 봉기군의 기습을 받자 반격도 하지 않고 연대장 자신이 봉기군에 합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 시내는 순천과 동일하게 노동자, 청년, 학생 약 1000여 명에 의해 사수되었다. 25일 오전 진압부대는 장갑차를 앞세우고 여수 시가지에 박격포 세례를 퍼부으면서
2차 공격을 시도했다. 공격은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여수를 사수하고 있던 저항군은 결사적으로 항전했고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에도 밀려오는 진압군에게 끝까지 시가전으로 맞섰다. 그리하여 27일 오후가 되어서야 진압군이 여수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다. 이때 여수 시내에는 희생된 저항군의 시체가 즐비했고 시가지는 폐허가 된 상태였다. 진압군의 여수 점령을 마지막으로 여순봉기는 일단 매듭이 지어지게 되었고 봉기가 진행된 모든 지역에서는 경찰과 각 공공기관이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봉기 지역에서는 진압군에 의해 곳곳에서 보복적인 테러, 방화, 약탈과 무자비한 학살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진압군이 순천을 점령한 23일 오전에 약 5만 명의 시민 전원이 순천 북국민학교에 강제 집결되었다. 여기에서는 군용 팬티를 입은 자, 머리가 짧은 자, 하얀 고무신을 신은 자들이 1차로 분류되고 2차로 군, 경, 마을유지, 친일파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제1급 인민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2급 소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3급 애매한 자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주로 외모,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 극히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민중이 희생을 강요당했다. 이 같은 심사의 결과 저항군이나 인민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로 지목된 사람은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총살당했으며 나머지는 계엄군이나 경찰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다. 여수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시청과 경찰서 주변에는 시체가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경찰서 뒷뜰에는 수많은 시체가 대강 정렬되어 있거나 혹은 난잡하게 포개져 있어 그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또한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뒤쪽에는 집단 총살된 사람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악명을 떨치던 김정원 대대장이 중앙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혐의자들을 즉결 참수 처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학살된 민중의 수는 이승만 정권의 축소된 발표에 따르더라도 자그마치 6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2만 3천여 명의 민중이 체포, 투옥되고 5천여 호의 가옥이 테러단의 방화로 소실되는 등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다. 4. 전진하는 유격투쟁. 동포에 대한 학살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장병들의 거사는 압제자의 무자비한 탄압에 직면함으로써 끝내는 엄청난 민중의 희생과 함께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실패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여순봉기는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승만 정부를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호 밀접히 연관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여순봉기가 미친 파급은 이승만 정부를 지탱해주는 보루로서의 억압적 군대 내부의 광범위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즉, 애국적 장교와 사병들은 여순봉기에 크게 고무되어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가혹한 학정과 부당한 민중 학살 행위에 대해 더욱더 짙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들에게까지 탄압의 손길이 뻗쳐오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둘째, 여순봉기는 봉기에 참가한 군장병들이 대거 유격대로 전환함으로써 27 구국 투쟁 이후 야산대의 형태로 펼쳐지던 무력 항쟁과 결합해
본격적인 유격전의 불길을 당겼다. 이로써 여순봉기는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무력항쟁의 불길을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럼 먼저 군대 내부의 동료와 애국적 장병들의 계속적인 저항투쟁에 관해 살펴보자. 여순봉기라는 폭탄을 아는 이승만 정부는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군대 내부의 저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제15연대장 최남근이 총살당한 것을 포함해 1949년 7월까지 약 4,700여 명의 장병이 총살되거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 33. 이 같은 야수적인 탄압의 와중에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의 일부 장병이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반기를 든 사태가 일어났다. 본래 제6연대 내에는 광주 주둔 제4연대, 여수 주둔 제14연대와 마찬가지로 1946년 10월 인민항쟁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입대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이들은 주로 농민 출신인 사병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군 내부의 저항 세력을 키우는 일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제6연대 병력의 대부분이 제주도와 여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게 되자 이들 장병은 즉각 여순봉기에 호응하는 봉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신속히 출동한 미군과 군, 경, 병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그 뒤 필연적인 과정으로 탄압에 봉착한 장병들은 1948년 12월 6일 함양지구 유격대 토벌에 동원되어 원대로 복귀하던 중에 부대를 이탈해 팔공산으로 들어감으로써 유격대로 변신했다. 또한 1949년 1월 30일 포항에 파견 근무 중이던 제6연대 제4중대의 일부 장병이 근무를 거부하고 포항 근방고지로 입선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5월 5일에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보안부대 2개 대대 요원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군장병의 동요와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격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미 밝힌 대로 2.7 구국투쟁을 전개하면서 남한 각지에서는 도지구군 단위로 야산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농촌을 근거지로 하는 이들 야산대는 대략 그 규모가 한 개군에 50 내지 1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었는데 주로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으로 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10월 인민항쟁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야산대는 미군과 이승만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뚫고 단선 단정 반대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자위수단이었으며 아직은 본격적인 무장 유격대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요컨대 베트남의 무장선전대와 같이 무장된 힘으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여순봉기를 계기로 군 장병들이 대거 입산함에 따라 야산대는 급속히 유격대로 전환되어 갔다. 이렇게 하여 봉기군 장병과 야산대를 기본 골간으로 유격대가 각 처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유격대는 대체로 1949년 5월까지는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유격정구를 창설하는 데 주력했다.
유격정구 창설의 요체는 식량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원을 부단히 보충해줄 지역 민중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고 이들을 유격대와 다방면에서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요구를 잘 파악해 이를 적극 옹호해 줌으로써 민중으로부터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선결 조건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유격지구를 다녀온 당시 국회의원들의 보고를 통해 약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토지개혁의 지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곡의 강제 매상, 세금 위에 잡다한 납부금의 강제 징수, 주민들에 대한 군, 경찰의 불순한 태도와 유격대에 대한 지나친 복수, 체형 등이 지역 민중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유격대와 민중은 이렇게 팽배한 불만 속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밀접히 결합했으며 특히 토지혁명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과 유격투쟁을 상호 연계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요컨대 토지혁명에 대한 농민들의 열망 속에서 무장투쟁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기울여진 것이다. 이와 함께 유격대들은 민중의 지지와 협력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를 민중에 대한 해방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규범을 실천해 옮겼다. 예컨대 유격대는 주목할 만한 친일 지주들의 집에서는 심지어 숟가락까지 모두 압수했지만 그 밖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리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반드시 돈을 지급하고 받아가는 등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일부 해방구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복구되고 무장몰수, 무장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한편 이승만 정부가 강요한 가렴잡세와 강제징병, 강제공출, 강제기부금 등 일체의 부당한 착취 제도가 철폐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유격정구의 분포 상황을 각 지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남 유격정구 전남의 야산지대와 일부 전북지역을 거점으로 주로 야산대에 의해 형성되었다. 2. 지리산 유격정구 여순봉기를 계기로 상당수의 무기와 물자를 확보한 약 1000여 명의 봉기군은 입산 후 야산대와 합류하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유격정구를 구축했다. 이 유격정구는 남으로는 백운산, 북으로는 덕유산을 연결하는 전남, 경남, 전북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하여 경남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녕, 하동, 진주, 함안, 사천, 남해, 전남북의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구례, 곡성, 고창, 장성, 영광, 무안, 한평 등지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지리산 유격정구는 남한에 있어 가히 최대 유격정구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한 유격대의 총본산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3. 태백산 유격정구 강릉 삼척을 중심으로 50 단독선거 저지투쟁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민중이 무기를 탈취해 입산함으로써 형성되었다. 북으로는 오대산과 연결된 매봉산, 개봉산, 남으로는 소백산, 공망봉 등을 거점으로 그 주변의 강릉, 삼척, 정선, 평창, 영월, 횡성, 홍천 등지를 포괄하는 유격정구였다. 4. 영남 유격정구 대구 조둔체 6견대 일부 병사가 거사후 입산해 27구국 투쟁을 계기로 조직된 야산대와 합류함으로써 형성된 유격정구였다. 이 유격정구는 경북의 안동, 청송, 경주, 영천, 영일, 청도, 경상과 경남의 양산, 울산, 밀양, 동대, 부산을 그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5. 제주도 유격정구 4.3 봉기가 유격투쟁으로 전환되면서
형성된 유역정부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의 133개 군 중에서 118개 군이나 되는 곳에서 유격정부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남한 지역 대부분이 무장투쟁의 도가니로 변한 것이다. 한편 남한 각지에서 유격정부가 비상이 확대되고 무장투쟁의 불길이 단계적으로 점화되어 가고 있던 중 1949년 6월경에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정세 변동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주한미군이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놓은 채 완전히 철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이승만 정부로서는 자신을 탄생시켜주고 결정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최고의 힘이 더욱 멀어져 간 것을 의미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는 계속되고 있었다. 미군 철수와 병행해 평양에서는 6월 25일 남북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7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상호 통합해 7호의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이하 조국전선을 결성하는 대회를 가졌다. 이로써 남북을 통틀어 반미, 반 이승만 운동에 대한 단일한 지도체계가 수립되었다. 조국전선은 결성 직후인 6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인민 자신의 힘으로 필히 실천하자. 2.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은 즉각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3. 비법적 기관인 유엔 한국유엔단은 우리 국토에서 즉각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들은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적 입법기관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재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를 실시한다. 6.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의 재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이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7. 입법기관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대책을 필히 실시한다. 그 민주주의 재정당 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한다. 10. 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남북 조선에 현존한 경찰과 보안기관을 선거지도위원회에 직접 관할하에 둔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 중에서 친일파 및 일본 경찰과 일본 헌병대에 복무한 자들을 제외함과 아울러 제주도의 인민투쟁과 남조선 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를 해산시킨다. 10일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최고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준하여 정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신정부는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에서 정권을 접수하고 그 정부는 해산된다. 12. 남북한에 현존하는 군대는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조선공화국에 연합된다. 민주주의 재정당과 전 인민에 제기하는 우리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 계획은 이상과 같다. 예상대로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조국 전선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조국 통일 전선의 평화적 통일 방안은
남한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도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의 정책과는 전혀 대립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인민을 두려워하고 미 제국주의자의 무력에 의한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승만 일파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흉폭한 탄압에 의하여 남한에서 그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듯 조국 전선의 평화적 통일 방안은 이승만 정부의 거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한 민중 사이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반미, 반이승만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군의 철수와 결합되어 남한 각처의 유격대로 하여금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 정세를 조성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경찰 지서 습격, 반동 분자 처단에 그 목표를 두고 소총과 수류탄을 주요 무기로 하던 단계에서 탈취한 박격포와 로켓포 등의 중무기로 무장하고 경찰 본서 습격을 비롯해 대도시를 공격하는 이른바 적의 아성을 향한 소탕전을 전개했다. 39는 이랬듯 조국 전선의 평화적 통일 방안은 이승만 정부의 거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한 민중 사이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반미, 반이승만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군의 철수와 결합되어 남한 각처의 유격대로 하여금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 정세를 조성했다. 39에 대한 해석 214페이지 1949년 7월 조국 전선의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서를 전달받은 노동당 서울 지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동적인 투쟁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결정적 시기가 불언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당은 정권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한두 개 확보하라. 모든 당 조직은 군사 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 김남식 앞의 책 413쪽